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자, 먼저 바이오 제약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KCDMO 기업들은 미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주 확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샌디에고 바이오 USA 현장에서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바이오 USA에서도 행사장 메인에는 CDMO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CDMO 기업 가운데 12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 5공장을 통한 생산 캐파와 새로운 CDO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 전략으로 강화된 경쟁력을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Select Tailor 그리고 Extensify 이런 걸 이제 처음 우리 이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우리 그 CMO 기업, 우리 그 스케일과 그 모든 그 캐파 지금 78만 4천 그 킬로리터를 우리가 이제 확보할 거고 5공장 이제 다 합치면은 바이오캠퍼스에.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만의 물질 특성을 살려 최적화된 맞춤형 개발로 서비스를 확대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이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CDT, CDMO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차바이오 그룹의 마티카 바이오도 수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CDMO로 특히 이 CGT 분야에서는 차바이오 그룹만큼 한 3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뼈대가 있는 CGT의 선구자에 따르는 그 부분을 저희가 살려서 마티카 바이오는 기술과 경험을 살려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며 올해부터 수주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씨를 비롯해 중국의 많은 CDMO 기업들이 싱글 유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싱글 유즈 방식으로 공정을 확립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실질적인 수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싱글 유즈 시스템을 써서 생산 공정을 확립한 그런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쉽게 텍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최근에 가장 크게 많은 이제 스케일업을 해서 생산 시설을 캐파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조 회사들의 그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생물보안법이 좀 더 발전해서 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 USA에서 대규모 수주 확보라는 절호의 기회를 국내 CDMO 기업들이 어떻게 확보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바이오 USA 현장에서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올해 바이오 USA에 참가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위탁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화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의 신약 개발 허브로 자리하게 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가 2024 바이오 USA에 함께 참석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IDC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항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 CDO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는 곧 사업화 모델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러면 속도감 있게 연구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또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에 있어서 그런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CDO 쪽으로 가는 세포주 개발 쪽이고 세포주 개발이 되고 나면 항체에 대해서 이제 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IDC에서 셋업을 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DC에서 생산된 세포주를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IDC가 자체 기술로 보유한 세포주 개발 서비스는 풀 밸류체인 전략의 가장 앞단에서 CDO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CDO를 통한 수익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랩에 입주하는 고객사에게는 IDC의 CDO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CMO 고객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고 기업으로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제가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업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은 올해를 수익성 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매출 확보를 위한 파트너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바이오 USA 현장에서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차세대 먹거리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HD201입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기도 했는데 김효선 기자가 현장에서 박소연 회장을 만났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최근 EMA 측으로부터 HD201에 대한 긍정 의견을 전달받으며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7월 승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EMA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박소연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데이 180에 왔을 때까지 중대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승인이나 이런 거가 좀 불확실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메이저 이슈는 없는 것으로 그 데이 180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이저 이슈가 그러니까 FDA하고 EMA의 좀 절차는 조금 다른데요. 메이저 이슈가 EMA 같은 경우에는 데이 그 120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데이 120에는 보통 메이저 이슈들을 이제 몇 가지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다 되면 데이 180에는 그 메이저 이슈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 120에서 심사관들이 이슈를 제기했던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메이저 이슈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승인에 실패를 했을 때도 이것이 그 분석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잠재적 파트너사들이 이것만 해결되면은 승인이 되겠구나 하면서 러브콜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제 데이 180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잠재적 파트너사들과 지금 라이센싱에 관해서 BD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준비가 다 됐죠. 15만 4천 리터의 그런 첨단 생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인증을 받았고요. 레코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과의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는 이제 HD201, 204는 공동 개발인데요. 이 공동 개발의 첫 프로덕트인 HD201이 이제 승인을 받고 하면은 제품을 판매에 따른 그런 프로핏과 함께 HD201을 생산하는 생산처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프로핏이 생기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감 있게 CDMO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준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그런 축적된 그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CDMO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에너지 자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올 하반기부터 필리핀 니켈 원광 수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리핀 현지 인프라 구축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달 안에 납입해야 할 투자금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석원 기자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홈페이지에 올린 필리핀 디나가트 니켈 광산 현장 사진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현지 파트너사인 UVMDC가 현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도로와 야적장이 생기고 하수도 간 공사로 보이는 사진도 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지난 3월부터 현지 공사 진행 상황을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저희가 파트너사 EVMDC로부터 매일매일 현장 업데이트 그 시공사로부터 제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는 차원에서 제이스코 홀딩스는 현지 기업의 지분 확보 금액과 니켈 원광 독점 판매권까지 합쳐서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160억은 다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140억이고요. 그것도 이달 내 공사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40억에서 200억까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한 부분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0억도 7월 넘기지 않고 다 지급 완료가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야적을 진행하고 2개월 내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확정한 곳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적하고 고객사 물량 개런티 계약을 진행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서 써진 건 없지만 구조상으로는 다 진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회사는 올 하반기부턴 계획대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금 확보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유로는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니켈 원광과 흑연 등을 채굴해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구상인데 현재는 탐사 단계이고 이후에 시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배석원 기자입니다. 유로가 탄자니아 현지에 탐사권을 확보한 니켈 광산 현장 모습입니다. 현재 유로 탄자니아가 현지 파트너 기업인 림존과 합작법인인 LOK 마이닝 컴퍼니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린디주 인근 나칭기아와 리왈레 지역에서 4개의 니켈 광산 탐사권을 최종 확보했고 흑연 광산 탐사권 확보도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LOK 마이닝은 현재 니켈 광산 한 곳에 대해 1차 탐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2차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로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현장도 찾았습니다. 탄자니아 국영광업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익스플로레이션 탐사 스텝인데 그 스텝에서도 어떤 지질학적인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가 있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추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그 드릴링 장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제 채굴을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한 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도 이어졌는데 유로 측도 패널로 참여해 현재 진행 중인 탄자니아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의 계획은 올해 안에 탐사가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 시추에 나서는 겁니다. 아직은 탐사 단계인 만큼 매출 발생까지는 기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광 판매를 통한 수익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니켈이라든지 흑연에 대한 원광 또는 그거를 가공한 정광에 대한 원광석 채굴과 제 정광을 가공해서 이제 수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미 구입한 4개의 그 탐사권 니켈 지역과 1개의 흑연 지역에 대한 일단 기초 탐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한편 유로가 탐사 후 시추를 진행할 니켈과 흑연 광산은 탐사 조사가 모두 마쳐야 대략적인 매장량도 드러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부분 사업 수주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2, 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줄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가 크게 올라 몇 달째 착공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공사비 상승 여파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 2,200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28% 감소했습니다. 민간 수주는 22조 2,100억 원으로 1년 전 33조 2,400억 원보다 36.2%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민간 실적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 3곳만이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원자재 값이라던가 건설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택 사업 원가율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수주에도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거나 보수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주택 공급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39만 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수준에 그쳤고 착공은 20만 9천 가구로 47.3%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현재 2027년에 이제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준공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는 11만 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해 그 주택의 준공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30만 호 정도의 안팎의 물량을 유지해야지 비교적 수급 불균형의 이슈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의 모니터링이나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건설 경기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기 신도시, 즉 분당, 일산 등의 재건축이 이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사업성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일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향 일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통합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도 단지 곳곳에 걸렸습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규모는 2만 6천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 중동, 삼분 등은 각각 4천 가구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1개에서 2개 구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만 9천 가구까지 가능한 겁니다. 건설사들도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관건은 사업성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시공사들은 재건축 사업 입찰을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개포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 유찰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건설사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원자재가 상승 영향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업성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간 갈등도 빈번한 만큼 속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은 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현장 분위기도 좀 뜨겁지만 실제로 이제 돈 문제가 나오고 추가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늘어나면서 사업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과 하남, 남양주 등 3기 신도시도 추진 중이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워 건설사들이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분양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매립형 수납 공간을 마련해 주방 공간을 넓히는 등 획기적인 설계를 적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전영석 기자가 평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방에서 환한 거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를 적용한 겁니다.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일반 아파트 평균 층고 높이는 법적 기준보다 10cm 안팎이 높은 2.3m 수준입니다. 이곳 천정 높이는 무려 2.47m, 12cm 더 높게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기존 팬트리 공간을 통합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도 특징입니다. 사용 면적은 더 넓어졌고 상부와 측면 곳곳에 수납장을 설치해 수납 공간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통합형 침실 공간도 선보입니다. 중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했지만 이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타워형의 경우 안방 붙박이장을 마련해 수납 공간은 물론 1.15m 늘어난 침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입주민들 편의성을 높일 다양한 시설들도 마련됩니다. 화양지구 최초 세대 창고와 풋살장, 건식 사우나 등을 도입하여 입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아우르는 커뮤니티를 화양지구 최초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지 내 조경 면적은 약 35%로 티하우스, 물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 시설이 들어섭니다. 단지는 중심 상업지역에 인접하며
바로 앞 예정된 초등학교는 2025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 화양개발지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입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비롯해 직주 근접 수요가 특징적이며 올해 말 안중역 개통에 따른 교통망 수혜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택 화양지구 내 최중심 입지 조건을 갖춘 단지에 예비 청약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국내 첫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거래소의 증권거래 시장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인데요.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고 또 투자자들은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대체 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우선 주식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되고 거래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시세 조종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증권을 거래소 이외의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재작년 11월에 이제 설립이 되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사업 영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생 기업입니다. 주주로서는 증권회사, 그다음에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증권 유관기관, 그리고 IT 회사 등 34개 회사가 지금 참여를 했고요. 작년 7월에 정부로부터 ATS 예비 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 시장 개설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열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저희는 일단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약 2시간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가라든지 스톱 지정가라든지 새로운 효과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거래소보다는 거래 수수료가 낮다는 거,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거래 수수료가 낮은 것도 그렇고요. 전산을 구축을 하면서 가장 최신 장비, 그다음에 시간을 잡아먹는 프로세스의 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거래소보다는 훨씬 더 빠른 매매 체결 속도가 저희들의 강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거래소가 같이 열리는 메인마켓에서는 거래소의 시장 조치, 시장 중단, 변동성 완화 장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다만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급등락시킬 수 있는 시장 호가라든지 그런 중간가 호가라든지 시장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효과는 저희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차단해서 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고요. 시장 개설 이후에는 저희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내에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프라이빗 뱅커 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곳에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PB센터를 보유한 국민은행의 PB센터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프라이빗 뱅커 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증여 상속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 가격이 올라 자산가 범위가 넓어졌고 복합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금융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은 PB센터를 보유한 국민은행도 PB 브랜드 골드앤와이즈를 확대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앤와이즈는 저희 KB의 PB센터의 로고입니다. 예, 일반 영업점에서는 약간 매스 개념의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제 PB센터는 PB팀장님과 고객님과 1:1 매칭을 통해서 좀 더 깊고 넓은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국민은행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좀 더 자산 관리에 집중해서 주식, 채권, ETF, 투자 관리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무, 그다음에 법률까지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희 PB센터는 페이스 갤러리랑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시고 이제 갤러리에 가서 미술품도 관람을 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국민은행은 3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프리미엄 등급 PB센터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